바로 알티존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죠. 알티존은 이강일 목사님하고 저희가 청년실 아카데미 저희들이 한 무려 2년 가까이 로잔의 카운터 로잔 모임을 해오면서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중요한 가장 왕성한 저술가이고 활동가인데요. 선교가 총체적인 선교를 어떻게 더 변혁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고. 음, 예. 그러면 이강일 목사님 시작을 해 주실까요? 이강일 목사님 소개 제가 빠뜨렸네요. IVF 전형적인 IVF 사역자로서 오래 간사 생활 하시다가 또 이미 오래됐죠. 복음주의 운동연구소를 개설해서 한국 복음주의의 진보적인 면, 사회적인 사역을 포괄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운동의 연구에 아주 앞자리에 서 계신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어, 잠시 본인이 잠깐 소개하시고 강의를 시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강일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복음지운동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고요. 예, 저는 저기 종교학 공부를 했고요. 종교학 공부하는 중에 한국복음지운동을 이제 100년 정도를 살펴보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제 인문학 강독, 신학 강독, 그리고 글쓰기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장신대에서 개원 교수로 교양에서 교양학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선교로는 처음에는 이 제목을 이제 이 청신화 쪽에서 주셨는데 저한테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딱 뭐 제 정체성하고 관련돼 있고 또 한국의 이 총체적 복음주의자라는 자의식을 가지신 분들 속에 있는 선교론이 바로 이제 변혁적 선교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티존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어떤 사상을 완성한 분이라기보다는 변혁적 선교의 운동가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앞장서 있는 분으로 로나드 사이더의 어떻게 말하면 연배상 뭐 제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로나드 사이더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음, 우선 그래서 알티존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알티존이 이제 앞장서 있는 변혁적 선교론 또 우리와 같은 운동을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 가서는 한국 복음주의 운동 혹은 총체적 복음주의 운동, 뭐 변혁적 사회 선교론 이쪽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걸 좀 한번 반성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먼저 변혁적 선교론, 미션 에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1983년에 휘튼 대학에서 이 변혁적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그 정식으로 문건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뭐라고 이해하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1번의 A번이죠. 변혁이란 인간 존재의 왜곡된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총체적 변화를 가리킨다. 뭐 말이 좀 복잡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을 위하여 총체적인 변화를 하는 것, 그걸 변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이 변혁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쓰이기보다는 사회 변혁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쓰는 말로 보자면 전인적 변화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그런 변혁적 선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단순한 전도나 구호 활동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 구조와 문화,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계의 다차원적이고 유기적인 회복을 지향한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통전적으로 추구하는 선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말로 하면 총체적 선교, 통전적 선교 다 이제 동의어로 쓰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혁적 선교론을 제일 이제 현재 국제 네트워크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일명 인페미트라는 국제 조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방이 없는 복음화, 구조 변혁이 없는 마음의 변혁, 수평적 화해 없는 수직적 화해, 공동체 세우기가 없는 교회 개척을 거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변혁적 선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체적 복음주의자라는 자아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저도 이제 오영국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한국 로잔 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비평적 관점으로 이제 살피는 중에 저희랑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은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국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만남을 이제 청하게 됐는데 그중에 대표자가 RT존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동병상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한 네 가지 정도의 아티클을 종합하고 또 국제적으로 변혁적 선교를 주창했던 몇 개의 아티클들을 또 해가지고 대여섯 개 아티클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의 국내 총체적 복음주의자의 이야기하고 연동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배경은 있습니다. 이 변혁적 선교론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제일 크게 보자면은 해방신학이에요. 60년대 해방신학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한 문제를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그런 부담 앞에서 뭐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 시점을 60년대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74년에 로잔 대회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거죠. 모여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된 겁니다. 다뤘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전도랑 사회적 책임은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의무이다. 이 문구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겁니다. 듀티. 책임이다. 이건 이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중대한 변화의 단초가 되는 말인데, 그러나 로잔 대회에서는 그렇지만 복음 전도가 우선된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어, 성과라면은 사회적 책임이 의무라는 말이 성과인데, 그러나 단서 조항은 뭐냐면 그래도 두 개가 다 의무지만 복음 전도가 항상 앞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변혁적 선교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회 중간에 문제 제기를 했죠.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 제기했을 때의 문서가 뭐냐면은 이제 급진적 제자도 문건이었어요. 어, 그때 급진적 제자도 그룹이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 이의 제기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선교론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로잔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이 분리되지는 않아. 이게 큰 성과예요. 사회적 행동을 복음주의권에서 붙였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인데 단 not separate but distinct.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구분되는 거야. 별개야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취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선교의 의무로 공인했지만 총체적 선교로 나아가는데 분명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급진적 제자도 그룹은 대회 중간에 비판적인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험전도와 사회적 행동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므로 거부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급진적 제자도 그룹의 그 짧은 문서의 핵심적인 글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이제 오늘날 인페미트가 된 거고 또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한국 복음주의자들도 이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이후에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돼가지고 74년에 로잔 언약이 있었는데 80년에 태국 파타야에서 로잔 후속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후속 회의에서는 로잔 언약보다 더 후퇴한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한 거야라는 합의가 됐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연대를 지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82년에 2년 후에 존 스토트가 아마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기가 이제 그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이 관계를 설명할 것인가 해가지고 82년 그랜드 레피즈에서 사회적 행동과 복음 전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 행동은 복음 전도의 결과다. 그렇죠. 전도의 결과가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달이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동반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뭐 일종의 부부관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뭐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가위, 바지의 두 가랑이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만 붙어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존 스토트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전도 우선론자들과 총체적 선교 운동가들을 한 곳에 묶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존 스토트가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체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불편했던 사람은 로나드 사이더죠. 나중에 그래서 한국에 나온 출판물 중에 복음 전도와 구원과 구원과 사회 정의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존 스토트가 말합니다. 내가 로나드 사이더 당신을 존중하는데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한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 사이더의 입장은 왜 그걸 별개라고 하냐? 그냥 나눌 수 없는 거다. 구분되긴 하는 건 동의하는 해.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것과 사회적 행동은 구분되는 게 분명한데 그러나 나눌 수도 없는 거야. 이 말을 사이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트와 사이더는 미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좁힐 수 없게 되자 세계 선교 신학자들이 연대를 합니다. 그게 인페미트입니다. 2번에 A번.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로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2년에 파타야에 다시 만나가지고 비서구권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인페미트의 단초가 되는 모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인페미트인데 인페미트의 내용이 2007년 이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페미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펠로우십인데 IF는 맞는데 INF는 맞는데 펠로우십 오브 에반젤리컬 미션 테올로지칼리안스 그러니까 복음적인 선교 신학자들의 국제 연합으로서 모였다는 거죠. 그때는 로잔 언약의 그 총체성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인피미트를 결성하는데 그 인피미트의 실제 내용은 뭐냐면 선교 신학자들의 국제 연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옥스퍼드 선교학 연구소 OCMS의 비나이 사무엘과 크리스 숙덴, 라틴 아메리카 신학연대 르네 파티아, 사무엘 에스코바, 올라드 코스타스, 그다음 미국의 복음주의 사회 행동의 대표자였던 로나드 사이더, 그 필리핀의 맥게이, 그리고 데이빗 림, 아프리카의 데이빗 기타리, 그리고 베디아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82년에 안 되겠다. 로잔 언약의 입장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조금 더 총체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B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83년에 휘튼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주도돼가지고 이제 휘튼 선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로잔 언약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잔 언약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두 가지 의무고 두 개는 분리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별개라는 말을 한 것을 별개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통합한 말이 트랜스포메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션 에스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래서 변혁이라는 말이 뭐냐? 아까 맨 앞서서 말한 그 말입니다. 변혁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는 인간의 실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인적 변화, 총체적 변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2001년에 통전적 선교라는 말을 쓰는 단체가 나타났어요. 미가 네트워크라는 것인데 4번에 A번입니다. 미가 네트워크는 통전적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 선교의 선교 기관들이 연합체다. 2001년에 다 모여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아마 인페니트가 이제 그 공간을 제공해 준 것 같죠. 그래서 옥스퍼드에 모여서 인테그랄 미션이라는 이름의 그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튼 성명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했다면 2001년에 미가 네트워크 선언은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는 거죠. 이게 다 로잔 언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비서구권의 총체적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별도의 모임들을 해 나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가 선언문 얘기를 보면요. 4번의 B번. 통전적 선교는 또는 총체적 변화는 복음의 선포와 실천을 말한다. 복음 전도와 실천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와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늘 동시에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통전적 선교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개하도록 부름으로써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증거할 때 복음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면 사회적 결과가 있고 사회 참여를 하면 복음적 결과가 있다. 이걸 미가 네트워크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4년 로잔 언약이 갖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20년 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개념을 발전시켜 온 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드디어 3차 대회, 로잔 3차 대회가 이제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는데 5번입니다. 5번에 A번.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이 변혁적 선교론이 그 로잔 언약 문서에 3차 대회 문서에 수렴되는 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로잔 대회의 지속성에 의구심이 있었던 2004년 현재 또 파타야입니다. 파타야 포럼에서 이번에는 조금 진일보한 주제가 설정이 됩니다. 화해 문제가 나오고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화해가 필요하다. 리컨실리에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2010년 3차 대회는 주제를 화해로 정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화해가 주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맥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변혁 선교나 인테그랄 미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이 그 케이프타운 선언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로잔 대회 참가자들은 항상 3분의 2가 복음전도 우선론자들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선언문과 대회의 분위기는 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1차 대회도 2차 대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3차 대회에서 느꼈던 바입니다. 아무튼 2010년 로잔 3차 대회에서 해묵은 복음전도 우선성 논쟁이 문서상으로 정리가 됩니다. 화해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제 기존 로잔 문서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잔 3차 문서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진일보했어요. 어떻게 에큐메니칼이 독점하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고 심지어는 미가 선언문의 내용이 직접 인용됩니다. 완전히 변방의 비주류들이 모여서 했던 미가 선언문이 이 로잔 3차 대회 문서에 인용이 돼요. 뭐 이중적인 평가를 할 수 있죠. 그걸 소화해가지고 로잔 3차 문서를 쓰면 되는데 그걸 참아 못하겠으니까 통째로 갖고 왔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중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B번, C번, D번, 2번까지 내용을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화해, 통전적 선교, 그 다음에 어, 이런 얘기들이 로잔 3차 대회 문서에는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로잔 언약 1차에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사회적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 말이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2차 대회인 89년 마닐라 대회 같은 경우는 홀 가스펠이라고 해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역시 2차 대회 같은 경우도 끝나고 맺은 결실은 전도였어요. AD 2000이라고 하는 그 곧 89년 대회였으니까 11년밖에 안 남은 전 세계에서 전도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게 이제 대회의 참가자들의 결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로잔이 유야무야 될 줄 알았는데 3차 대회에서 다시금 로잔 1차 대회가 주장했던 그 총체적 복음의 어떤 맹아를 이제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선교라는 틀 안에서 받아냈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변혁적 선교론의 어떻게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5번에 2번 마지막에 점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존 스토트의 계승자라고 알려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의 선교론에 기초하여 변혁적 선교론을 말하는 미가 선언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실상 변혁적 선교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복음 전도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의 궁극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위치시키려고 했다. 이 말은 복음 전도를 맨날 우선성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효과는 슈프리머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궁극적인 것으로 더 높여놓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혁적 선교에 대한 그 인페미티의 노력이나 미가네트의 그의 노력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존 스토트의 후계자로서 더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런 식의 변혁적 선교론에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6번에 A번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한다. B번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이제 주목한다. C번 인간의 총체적 이해를 한다. 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 존재이므로 선교도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론의 기초에서 변혁적 선교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양문에 나타난 그 변혁적 의지가 무색하게도 로나드 사이더는 2010년 3차 대회의 선언문이 그렇게 꽤 진일보한 것이긴 했지만 대회에 나타나서 한 말은 이런 거였어요.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로잔 3차 대회가 전도의 열망만 가득 차 있다. 정의와 평화와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일부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측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도 문서를 통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분명히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했으면은 만델라나 투투 그리고 아파르테이트 이 세 단어는 반드시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로잔 그 대회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대회 주 무대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고 이 부류 인페미트 그룹이 대회가 너무 답답하니까 대회 중간에 전세 버스를 두 대인가를 빌려가지고 그 광고를 합니다. 대대적인 광고도 아니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아파르테이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버스 두 대인가를 나눠 타고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빈민 지역, 그 다음에 아파르테이트 그 폐지 운동을 했던 그 케이프타운 시내, 그 교회 이런 데를 방문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전체 대회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애도하는 성명서를 한번 하나 이렇게 대회에서 뿌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있었던 그로드 사이더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자리에도 RT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제 뭣도 모르고 참가자였기 때문에 옆에 RT존이 있는지는 잘 몰랐고요. 그저 사이더 얼굴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 저분이 지금 좀 답답해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인페미티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인페미티는 변혁적 선교를 위한 국제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변혁적 선교론을 갖고 움직이는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뭐 성서한국이나 총체적 복음주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편미트를 몰랐어요. 참 이상하죠. 저도 몰랐던 게 신기하고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정 관계를 추구한다. 운동의 조직화나 제도화를 경계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통전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를 우선시한다.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우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화해의 선교를 추구한다. 그다음에 가부장 중심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식민주의를 거부한다. 우리는 에큐메칼적이다. 초교파적이고 로잔과 WCDC와 연대하며 종교 간의 평화도 추구한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대한 헌신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변혁사역의 주체로 이해한다. 우리는 실천적 신앙을 지향한다. 여기서 말한 실천 신학이란 성찰과 행동의 역동적 순환을 통해 변혁을 추구하는 실천적 신학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단순히 실천 신학이 아니고 성찰과 행동의 역동적 순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인페미트의 설명을 듣고 대단히 현명하고 생각보다 온건하고 그러나 레디컬하고 이분들이 74년에 그 로자르작 대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후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1세대는 이제 로널드 사이더고 2세대가 바로 알티존 등등 현재 평균 나이 60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재 인피니티의 주요 구성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변혁적 선교운동가 알티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분이 갖고 있는 주창하는 바는 경제적 제자도입니다. 이분의 이력은 지금 시카고 노스팍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고요. 그 어디입니까? 저기 UC 버클리 옆에 있는 GTU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죠. 연합신학대학원. 이제 거기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필리핀계 미국인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처럼. 필리핀과 미국에서 도시교회를 개척하고 빈민 아동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가 세웠던 CSA,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동이란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동 대표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표로 변혁적 선교 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주요 저서는 이제 Whole and Reconciled, 예, Gospel Church and Mission in a Fractured World라는 책, 그다음 Missional Preaching, 그리고 Christ Among the Classes, 계급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해, 그다음에 계급, 그리고 미셔널 이런 말들을 쓰시는 분이에요. 로나드 사이더의 변혁적 선교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존 스토트를 계승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의 주장하는 경제적 제자도란 뭘 말하는 거냐면 계급사회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저술을 살펴보면은 계급사회 안에서의 정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공 상태에 있거나 신자와 비신자의 세계, 교회와 세상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엄연히 클래스가 있다. 계급이란 빈자와 부자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난한 자를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경제적 제자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의 추구가 아주 이게 제가 볼 때 참신하기도 하고 당연한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추구가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부가 가난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 때문이다. 내가 부를 추구할수록 가난은 양산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부와 가난을 연결시켜 놓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는 요즘에 이제 워낙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이 알아서 가치가 생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운다시피 그 부가 어디서 옵니까? 노동에서 오는 거고 전 세계 어딘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부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부가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 교회가 추구할 경제적 제자도는 어떤 사회 체제 안에 있든 간에 그 안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는 물론 모든 사회기관과 비영리 단체까지도 11조를 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기업체건 선교단체건 교회건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서 아주 크게 쓰자는 거죠. 크게 돈을 내서 자본의 손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역이 출발되려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공감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로널드 사이더의 그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하루 8천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인 줄 아냐? 35억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이 하루에 우리나라의 한 끼 식사 비용도 못 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절반이. 일찍이 저희가 충격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분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다음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이 10억이다. 10억 인구가 노가다입니다. 10억 인구가 노가다예요. 10억입니다. 10억. 중국 인구가 노가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극빈층으로 추락한 인구가 1억이래요. 1억.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에 대한 공감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이제 멈추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관대함이 생긴다면 노숙자에게 1달러를 주고 할 것이 아니라 100달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뭔가를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면은 아주 세게 지원을 하자는 거죠. 이 정신은 로나르드 사이더의 그 책에 나오죠. 누진적 11조라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크게 돈을 내라는 겁니다. 누진적 11조. 그 느낌을 이분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사회 안에 동질 집단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강남 좌파 혹은 뭐 집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 안에 머물지 마라. 중산층 교회에 머물지 말고 구세주 컴플렉스도 갖지 말고 시혜적 태도도 버리고 가난한 이들과 우정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맺기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변화하는 관계로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RT 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C번, 8번의 C번, 사이더의 영향이겠죠. RT 존의 경제적 제자도는 로나드 사이더의 변혁적 선교론을 이어받은 결과물이다. 사이더는 그의 책 가난한 시대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도 부를 복음 선교를 방해하는 강력한 우상으로 간주하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새삼스럽습니다. 저희가 8, 90년대에 이 검소한 생활 양식, 심플 라이프 스타일, 워타임 스타일, 전시 생활 양식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중형 승용차 몰지 말아야 되고 유명 메이커 입지 말아야 되고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새 부자 되세요라는 캠페인 속에서 우리도 이제 스물스물 부와 주식 투자 당연한 것이고 뭐 연금 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몸에 이제 체득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거를 아직까지 지키면서 국제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있다는 분들을 볼 때 참 미안하고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변혁적 선교론의 한국 사례. 이제 한국 얘기하겠습니다. 예. 9번과 10번, 11번 하면 맞힐 수 있겠네요. 자, 이 변혁적 선교, 트랜스포메이션 선교 운동의 한국 사례는 뭐냐면 바로 총체적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결실이죠. 저는 이 결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80년대 이후에 결실을 맺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인페미트에 보고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영어 쪽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문건이나 활동이 전달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소개돼서 인페미트에게 보고되고 한국도 해왔다. 로잔 언약 덕분에 8, 90년대에 해온 게 있다. 30년 가까이. 그걸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도 역사가 40년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냐? 아까 해방신학이 그 전 세계 변혁적 선교 운동을 하게 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하게 하는 계기였다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1980년에 광주가 있었죠. 광주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의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 속에 박종철이 있었고 이한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동료 학생들의 죽음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청년 세대가 신학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차에 변혁적 선교가 들어온 거죠. 로잔 언약을 타고. 그래서 9번의 B번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 진영의 권위를 부여받은 로잔 언약이
사회 참여를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하나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타는 목의 갈증을 이제 해소해주는 물이 된 거죠. 이 규정을 뒤늦게나마 확인한 청년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이제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74년 로잔 언약이 87년에 15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한국의 보금주의 청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정당화시켜주는 문서로 소비됐다는 것입니다. 74년에 그 대회에 가서 로잔 언약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 사회 참여 얘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 있는 거 아시죠? 그 유명한 뭐 이름만 들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대회 끝나고 한국에 와서 김포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입을 이렇게 닫는 신용을 했대요. 로잔 언약의 이 진보성을 알리지 말자. 그래서 로잔 언약은 한국에서 어떻게 소비됐냐면 기성교회에서는 선교운동으로 그리고 비주류 복음주의 청년운동에서는 사회참여운동으로 양극화되어서 소비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로잔 언약은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 88년 그리고 2005년 성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걸 계승하는 집단이 분리돼 가지고 존재했던 것이죠. 로잔 언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혁 운동에 있어서. C번, 9번의 C번. 그 덕분에 80년대 후반부터 기윤실, 경제정의 실천연합회, 기독교 청년협의회, 경실련 산하, 기독청년협의회, 공명선교 감시단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참여 경험을 갖춘 이들이 다양한 전문 사회 선교 단체로 분화했고 2005년부터는 성서 한국 대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회 선교 연합 모임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그 당사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다양한 그 전문 분야로 분화돼서 나가긴 했는데 제가 2015년 현재 파악한 결과 그 전문 사회 단체의 구성원들은 5명, 10명 이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만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0번입니다. 이제 그럼 한국의 변혁적 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복음주의 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RT존의 변혁적 선교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은 너무 뭐랄까요? 싱거운 일인 것 같아서 제가 10번, 11번을 추가했습니다. A번. 2010년대 한국교회 성장의 전반적인 하향세 속에서 광범위한 교회 이탈 현상이 일어났죠. 가나안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즈음에 이제 사회선교 운동의 활력도 둔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또 뭐 2007년에 뭐 공격적 선교라 그래서 해외에 인질로 잡혀 있던 그 선교 단기 선교 팀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참수되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일이 2010년 전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선교의 그랬던 그 붐이 아주 식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B번. 그다음에 2015년 이후로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남녀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가 30대, 40대와 그동안 잘 지내다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크게 그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C번. 총체적 보험지 운동 진영의 구태의연함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총체적 보험지 운동이. 그 당사자들은 열심히 했는데 3, 40대가 그 5, 60대의 총체적 보험지 운동이란 말이 이제는 무리다, 구태의연하다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제대로 응답하는 주체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D번. 최근 엊그제 이제 제가 이 책을 샀는데요. 최정원 교수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책을 잘 쓰고 계시는 분이신데 캐나다의 뷰의 교수님이시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이제 방문하시고 이번에도 오실 것 같은데 엊그제 거꾸로 보는 교회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구했죠. 이분의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한국의 총체적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의식이 명확합니다. 이분은 이제 포스트 모던의 관점에서 총체적 복음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신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 총체적 복음주의자예요. 이들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진영에 대한 대항적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자부하지만 환경, 소수자, 이주민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 보기에 이분도 세대는 5, 60대가 맞는데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삼대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 이슈들에 대한 반지성주의적 태도는 근본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관심 갖고 있는 사회 이슈에만 민감하고 새롭게 관심을 갖는 기준은 편의적이다. 기준이 잘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편의적이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일명 반지성주의로 볼 수 있다.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분 나쁘죠. 총체적 복음주의자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책을 많이 본 세대로서 지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지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성에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수용한다 해도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법, 구태연한 문법 안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선택적이고 편의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의 반지성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려면 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 함양을 하지 마라. 예? 책 읽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갖고 환원시킬 거라면 책 읽지 말고 사회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도전입니다. 전 이건 100% 동의하는 바인데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려면 아까 그 알티존도 그런 말을 하죠. 임페미트가 지향하는 바 중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소외된 대중들과 함께 하는 현장성의 회복이 우선된다. 이런 주장은 최근 복음과 상황에서 그 기성 총치적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사회적 감수성.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 총치적 복음주의자들이 변혁적 선교를 주장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이 현장성도 없고 새로운 사회적 감수성도 없이 그저 철진한 레코드를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최정원 교수의 주장이고 저도 한 70% 공감합니다. 70%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인 뭐 1인 연구소면서도 뭐 파타임으로 돕는 이제 그 행정 간사도 있고 연구원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군소 단체입니다만 역사는 깁니다.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한국교회 사회선교가 하락세로 들어가는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냥 이름 걸어놓고 IBF라는 선교단체의 부설 연구소로 존재하다가 2020년, 2021년이죠. 2021년 코로나 사태가 한참인 때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IBF 중앙회관 근처에 이제 새로 공간을 마련해서 복음지운동연구소로 이제 독립해서 어,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질문 받을 때 할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 필요한 얘기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중 언어적 현실을 자각하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 자각입니다. 소장의 자각이고 또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각입니다. 현재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연구소의 이제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이거죠. 지금 기독교 사회와 세상이 언어가 갈려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언어가 달라졌고 문법이 달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한국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기표를 똑같이 쓰는데 기의가 달라.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져 가지고 잘못 쓰면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불쾌해 느낄 수 있습니다. 불쾌하게. 그건 피차 마찬가지죠. 그들도 좋은 의미로 한 말인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도 좋은 의미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 언어적 현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 세상에는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고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언어적 현실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 이 연구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상대방의 문법과 상대방의 세계관으로 감각할 때까지 감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연구소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 뭐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서평을 씁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서평을 씁니다. 그래서 양쪽 세계에 알립니다. 양 세계에다가 기독교 사회에다가 니체를 알리고 기독교 사회에다가 푸코를 알리고 또 일반 사회에다가 신학을 알리고 근데 물론 저희 일차적인 것은 기독교 사회 내부에 이 인문학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언어의 핵심적인 정신 구조를 옮겨오는 것. 근데 그걸 이제 뭐 1급의 신학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신도들이 생활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한다.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통역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개신교가 얼마나 근대 합리주의, 이성주의적인 정신에 꽉 닮아 있는가. 어떻게 말하면 이 근대 정신의 토양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재해석되면서 만들어진 게 개신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신연성이 깊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독교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면은 신학을 재검토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핏줄처럼 들어와 있는 근대 정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인문학을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은 포스트 모던, 포스트 휴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휴먼의 맥락 위에서 개신교의 위치를 새롭게 잡아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D번. 그리고 이런 과정을 얻으려면은 일단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입장 진영에서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20, 30대와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안전한 공간이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이곳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시키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 인페미트도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펠로우십이 중요하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펠로우십이 중요하다. 프렌드십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는 변혁적 선교 운동가들과의 국제연대입니다. 그 알티존하고 이제 일단 일면식을 텄어요. 그리고 로잔 4차 대회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외국인들하고 조금씩 소통을 해보니까 우리가 나눠줄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그들로부터 또 우리가 격려받을 게 있고 우리가 또 그들을 격려할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한국의 우리 운동이 외부의 어떤 선행하는 운동은 더 이상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여기에 좀 도움을 받게 된 거는 이제 AI 덕분이죠. AI 덕분에 로잔 관련해서 문서를 만들고 로잔에다가 비판적인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금방 가능해졌어요. 초벌 번역이 금방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물이나 우리의 주장들을 영문화시킬 수도 있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청신화에서도 이런 모임을 할 때 국제적으로 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통번역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국제연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시간 쓰라고 해서 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질의응답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인 목사님께서 우리 로잔과 복연의 활동, 즉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이제 우리 이번 세미나의 전체 주제, 세상 변혁과 교회다움에 대한 어,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 전체 주제, 우리가 이제 다음 종합 토론까지 끌고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의식은 이것이죠. 세상 변혁과 교회다움 이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진정한 유효한 실효성 있는 세상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인가? 교회다움의 참된
실효성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저는 좀 철학의 범주로는 존재와 기능, 이게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또 로잔의 맥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존재, 영혼과 육신, 영혼 구원, 전도 우선성은 영혼 구원이고, 총체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 변혁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 전체 주제가 이 로잔의 이슈와도 연결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알티존과 인페미티의 그 사상과 실천 프로그램, 오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주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이강 목사님의 강의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 생각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에, 우선 분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 토론 가는 것이죠. 네, 그럼 저 쉬는 시간 5분 갖는 동안에 근데 혹시 분반, 혹시 좀 코멘트 할 게 있으신지요? 저기 플로어에서요? 그냥 지금 저 당장, 분반으로 갔다가 종합으로 갈까요? 예, 그러죠. 지금 먼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코멘트 하시고 쉬는 시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문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일단 알티존의 이제 이강일 수장님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알티존의 2018년 그 허울 앤그 레콘사일드 그 저서하고 2023년도에 그 크라이스트 어몽 더 클래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미셔널 프리칭하고 그다음에 로잔의 역사, 로잔의 어떤 흐름들을 했던 그 2008년, 2012년 이 작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작품이 한국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고 또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의식인데, 한국적 맥락에서 그 2018년 그 화해, 제가 이제 축약해서 화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토의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분단이 80년 됐거든요. 전 첫 번째 그 2018년 저서에서 주는 중요한 어떤 컨텍스트, 어떤 컨텍츄얼한 우리에게 준 시사와 또 토론해야 될 거는 80년 유지해온 이 분단 체제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흐름이, 지금 평화의 물결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기회가 지금 오고 있을 때, 교회가 이러한 분단 체제를 반드시 극복해야지 이 파시즘이라든지 지금 한국 사회에 발생했던 모든 이러한 분단의 문제, 분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분단이 블랙홀로 이렇게 삼키는 곳에서 이제 평화 체제를 만드는 협업과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는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협업을 할 때 평화 신학과 화해로서의 선교 담론을 어떻게 생산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요거하고, 두 번째로 2023년 그 계급 문제를 다뤘던 그 알티존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극복할 뿐 아니라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의 핵심 과제가, 저는 아무리 봐도 불평등과 이 부의 양극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이런 시민 권력들과 어떻게 신학적 담론과 선교적 실천의 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오늘 알티존이 우리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2018년 저서와 2023년 저서의 그 한국적 상황으로 말하면, 사실 옛날에 우리 때 얘기하면 그 PD의 문제고 NL의 문제죠. 민정 모순과 또 이 계급 모순의 문제를 알티존도 이미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토론할 때 좀 이런 맥락에서 좀 같이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실효적인 그 로드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참고해서 이제 다 저기 수고하시겠습니다만은 알티존이 홀 앤드 레컨사일드 통전과 화해 그 책에서는
그 총체적인 인식론적인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그 책에서 비로소 최전선의 이슈를 제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평화 체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어떤 노선이나 프로그램 요걸 논하되 먼저 그것을 함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할 수 있는 공감대와 관심, 에토스 이걸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우리 전체 주제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행위하고 성품, 정치와 문화, 존재와 기능,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계속 너무 이제 존재와 성품, 문화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 현안, 실제 아젠다는 제껴놓고 그 얘기만 논하다 보면은 추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실종된다는 것이죠.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분반과 전체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